자, 시간 지연으로 넘어갈게요. 시간 지연. 자, 시간 지연은 별표를 많이 쳐두시고요. 이제 동시성의 상대성 했으니까 이제 시간의 상대성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서로 다른 관성 좌표계에서 측정한 두 사건 사이의 시간 간격은 서로 다르게 측정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뭐 이상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고유 시간, 프로폴 타임이라고 되어 있네요. 관성 좌표계의 한 지점에서 일어난 두 사건 사이의 시간 간격, 쉽게 말해서 우주선 안에서 측정한 시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떤 시계를 쓸 거냐면 빛 시계라는 걸 쓸 거예요. 빛 시계는 이제 양쪽 위아래 거울이 달려 있어요. 한쪽에서 빛을 땅 쏘면 위쪽으로 갔다가 거울에 반사돼서 다시 아래로 도착하게 될 건데, 이렇게 빛이 한 번 왕복하면 델타 t 딱 지나가는 거예요. 이 빛이 한 번 왕복하는 거를 고유 시간으로, 시간 간격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죠. 빛은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니까 총 이동 거리는 ED, 빛의 속력은 C, 그러니까 C분의 ED가 고유 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이 사건을 밖에서 보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우주선 밖에서 보면 여기서 출발한 빛이 밖에서 보면 마치 삼각형을 그리듯이 여기에 맞고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오게 돼요. 이거는 앞에서 우리 얘기했던 갈릴레오의 상대성 원리 얘기할 때 우리가 아까 리모컨 던졌잖아요. 리모컨 던지고 받고를 내가 봤을 때는 위아래고 밖에서 봤을 때는 포물선이고, 이거랑 동일하게 빛의 경로를 우주선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내려온 거지만 밖에서 봤을 때는 삼각형 모양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를 수학적으로 실제 이 빛이 이동한 경로를 가지고 시간을 측정을 해보면 우주선 밖에서 측정한 빛의 왕복 시간 델타 t는 다음과 같다. C분의 여기서도 똑같이 빛의 속력은 C가 되니까요. C분의 2D'이라는 결론이 나와요. 여기서 D'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D'입니다. 여기 하나, 그리고 둘, 이렇게 2D'이 되는 거죠. 자, 5번 질문 해결해 볼게요. 델타 t 동안, 이 시간 동안 우주선이 움직인 거리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주선 속력은 V라고 하고요. 이때 V 델타 t 이렇게 되겠죠. 자, 6번 질문 별표를 여러 개를 칩시다. 한 10개 쳐야 될 것 같아요. 빛의 경로와 우주선이 움직인 거리 사이에 피타고라스 관계식을 만들어 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를 보시면 피타고라스 관계식 삼각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직각 삼각형을 그릴 수 있어요. 자, 여기는 D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우주선이 이동한 거리 2분의 V 델타 T, V 델타 T의 절반이라는 얘기죠. 여기는 D'이네요. D'은 그대로 두면 될 것 같습니다. 피타고라스 관계식을 세워보면 D'의 제곱은 바로 하지 말고 D 제곱에 2분의 V 델타 T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게 관계식이에요. 여기에다가 요 내용을 가지고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니까 이 식을 D로 정리를 해서 2분의 C 델타 T 고유 시간,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는 D'은 2분의 C 델타 T 이렇게 바뀌는 거죠. 얘네를 대입해보면 2분의 C 델타 T 제곱은 2분의 C 델타 T 고유 시간의 제곱 플러스 2분의 V 델타 T의 제곱,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2의 제곱분의 1은 다 날아가는 거죠. 2의 제곱분의 1은 다 날려버리고요. C제곱에 델타 T의 제곱, 델타 T의 제곱으로 묶을게요. 아니다, 다시 천천히 할게요. C제곱에 델타 T
고유 제곱 더하기 v제곱의 델타 t 제곱. 자, 이걸 델타 t 제곱으로 묶으면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c제곱 마이너스 v제곱의 델타 t의 제곱이죠. 그리고 c제곱의 델타 t 고유의 제곱. 그리고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c제곱 마이너스 v제곱. 얘를 c제곱을 분모로 넘겨버릴게요. 델타 t 고유의 제곱이 되고 1 마이너스 c분의 v의 제곱.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c제곱으로 분자 분모를 나눠준 거예요. 아이고, 제가 다 가리고 있었군요. 뭐하러 얼굴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쪽으로 와서 결론 델타 t, 그러니까는 지면에서 측정한 우주선의 시간, 지표면에서 정지한 좌표계에서 측정한 움직이고 있는 우주선의 시간은 루트 1 마이너스 c분의 v의 제곱에 델타 t 고유. 이렇게 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자, 이게 결론이긴 한데요. 사실 이미 여기에서 이거에서, 아이고, 안 돼. 이 식에서 설명을, 아래 복잡한 계산식도 별표를 쳐놓고 연습을 하셔야 되지만, 결국은 여기서 d와 d' 중에서 d'이 더 크잖아요. 그러면 델타 t 고유 시간하고 델타 t하고 누가 더 크냐? 델타 t가 더 길어요. 그러니까 우주선에 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시간이 흘러가는 거랑 지표면에서 우주선의 시간을 측정했을 때랑 지표면에서 우주선의 시간을 측정했을 때 시간 간격이 더 길어진 거예요. 시간 간격이 길어짐. 시간 간격이 더 길어진 거기 때문에 시간이 더 천천히 흐른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1초를 얘기할 때 우리가 1초가 똑딱 똑딱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우주선 안에서 1초를 측정하면 똑딱 똑딱 이렇게 가지만 지표면에서 우주선의 시간을 측정하면 똑딱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느꼈을 때 시간이 가는 거랑 저쪽 우주선에서 시간이 가는 거랑은 다르다. 우주선의 시간은 천천히 간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내용 읽어보면서 계속 가볼게요. 한 관성 좌표계의 관찰자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운동하는 다른 관성 좌표계의 시간을 보면 시간이 천천히 가는 것으로 관찰된다. 네. 이해됐나요? 이해되긴 어렵겠죠. 자, 여기 아래 로렌츠 인자가 나오는데 요거는 나중에 길이수축과 이야기를 같이 묶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지연까지 설명됐고요. 이어서 길이수축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길이수축 길이수축 이어서 계속 해볼게요. 자, 시간과 마찬가지로 물체의 길이도 관성좌표계에 따라서 다르게 측정되는데 이건 사실 시간지연의 결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읽어볼게요. 자, 고유 길이. 한 관성좌표계에 대하여 고정된 두 지점 사이의 길이. 이제 아래 그림을 보면 지구하고 별은 둘 다 정지에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얘도 정지, 얘도 정지. 정지에 있는 두 물체, 두 지점 사이의 거리. 이게 고유 길이입니다. 됐죠? 고유 길이. 자, 지구에서 별까지의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 길이가 너무 멀면 측정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직접 이제 줄자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주선을 타고 직접 출발합니다. 속력 V의 우주선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우주선의 속력에다가 지구에서 별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을 곱하면 지구에서 별까지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죠. 속력 곱하기 시간은 거리니까요. 자, 그런데 보세요. 지구에서 영희가 측정한 시간은 사실 고유 시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주선이 지구에서 출발, 별에 도착이기 때문에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이 다르잖아요. 이러면 고유 시간이 아닌 거예요. 아까 우리가 시간 지연 이야기할 때 우주선 안에서 빛이 발사, 반사, 도착 이게 다 같은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나는 공간 안에 관찰자가 있었죠. 이게 고유 시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영희가 측정한 시간은 고유 시간이 아닌 거죠. 누가 측정한 게 고유 시간일까요? 철수가 측정한 게 고유 시간이 됩니다. 왜냐면 철수 입장에서는 우주선과 함께 지구, 우주선, 별까지 계속 함께 있었으니까. 별에 도착한 거는 영희가 함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희는 지구에만 있죠. 자, 그럼 계속 가볼게요. 고유 길이는, 근데 이상하게 재밌게도 고유 길이는 우주선의 속력 곱하기 영희가 측정한 시간 델타 t예요. 그런데 이제 철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 철수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가만히 있고 지구와 별이 반대 방향으로 V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철수가 측정한 시간은 고유 시간이죠. 철수가 측정한 길이를 L이라고 할게요. L 고유가 아니에요. 철수가 측정했을 때 지구와 별 사이의 거리는 우주선의 속력 곱하기 고유 시간을 우리는 지금 델타 t 제로라고 적어놨습니다. 따로 적어놓을게요. 고유는 델타 t 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계산을 해보면 아까 앞에서 적었던 거 같이 써볼게요. 여기서 L0가 고유 시간이에요. 고유 길이에요. 여기서도 L0로 나와 있습니다. L0는 V 곱하기 델타 t. 근데 델타 t, 영희가 측정한 우주선의 시간은 우주선 안에 타고 있는 철수가 측정한 시간보다 시간 간격이 길어진 거잖아요. 그럼 델타 t는 델타 t 제로보다 큽니다. 그래서 얘네 두 개를 비교하면 L0가 L보다 커요. 고유 길이가 철수가 측정한 길이보다 더 길어요. 자, 결론. 그러면 우주선에서 측정한 거리가 지구에서 측정한 거리보다 더 짧게 측정되는데 이거를 길이 수축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길이 수축은 운동 방향에 대해서만 나타나고 운동 방향의 수직인 방향으로는 안 나타나요. 정리해 볼게요. 자, 시간지연. 이거 잠깐 저 나올게요. 자, 시간지연. 운동하는 관성계의 시간을 정지한 관성계에서 측정하면 운동하는 관성계의 시간은 정지한 관성계의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 결론! 운동하는 관성계의 시간 느리게 간다. 네. 움직이는 좌표계가 있으면 그 좌표계의 시간은 느리게 흘러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길이 수축. 운동하는 물체의 길이를 정지한 관성계에서 측정하면 고유 길이보다 짧게 느껴진다. 자, 이거 쉽게 얘기해 볼게요. 지구에서 우주선의 길이를 측정한다. 우주선을 본다. 굉장히 빠른 속력으로 움직이는 우주선을 딱 바라보면 길이가 짧아져서 보입니다. 거꾸로 우주선에서 지구를 보면 지구가 납작해져 보이겠죠. 속력이 빠르면 빠를수록 시간은 더욱더 느리게 가고요. 속력이 빠르면 빠를수록 길이는 더욱더 짧아지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등장하는 게 위에 방금 그 앞에서 로렌츠 인자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요. 아까 우리가 델타 t는 델타 t 고유 시간하고 루트 1-c분의 v의 제곱이 이렇게 썼잖아요. 여기에서 요거 루트 1-c분의 v 제곱의 제곱분의 1 이거를 로렌츠 인자라고 부르는데 잘 보세요. v가 c에 가까워지면 v가 c라고 해볼게요. 그럼 c분의 v가 1이 나와버리죠. 1-1은 0이 돼버리니까 0분의 어떤 값이 돼서 이거는 델타 t가 무한대로 커져 버려요. 시간 간격이 무한대가 됐다는 얘기는 또 딱을 쳐야 되는데 이 딱이 저 무한대만큼 멀리 가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빛의 속력과 동일하게 운동하는 관성 좌표계가 있다면 수학적으로 로렌츠 인자가 무한대가 되어버립니다. 무한대가 된다는 얘기는 시간이 흐르잖아요. 그러니까는
빛의 속력으로 움직이는 어떤 물체가 있으면 정지한 좌표계에서 봤을 때 빛의 속력으로 움직이는 좌표계의 시간은 흐르지 않아요. 자, 거꾸로 빛의 속력으로 움직이는 좌표계 안에 우리가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밖을 바라봤을 때 밖에 시간이 흐르지 않아요. 빛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이게 신기하죠? 빛의 속력으로 움직인다라는 거는 시간의 흐름을 멈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뒤에서 또 나오긴 합니다만 빛의 속력 이상으로 움직이면 이론적으로는 빛의 속력보다 빨라진다면 시간을 거꾸로 거슬릴 수 있거든요. 근데 물리적으로 빛의 속력보다 더 빠르게 갈 수는 없어요. 네. 됐죠? 그럼 이런 걸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빛의 속력에 가깝게 움직이는 장치를 만들어요. 거기를 탔다가 내리면 우리는 미래로 갈 수 있어요. 그 빛의 속력에 가깝게 움직이는 우주선에 탔다가 내리면 우리 입장에서는 속력이 굉장히 천천히 흐른 거지만 밖에서 봤을 때는 시간 간격이 매우 길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우주선에 있을 만큼의 시간 간격이 지나려면 지표면의 입장에서는 아주 긴 시간이 흘러야 돼요. 우리는 다 늙어버리고 그걸 탔다가 돌아온 사람만 시간이 흘러가 있겠죠.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계속 얘기하다 보면 정말 멘탈이 나갈 거예요. 자, 일단은 지금 53페이지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형성평가를 계속 이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성평가부터 한번 다시 해볼게요. 제가 지금 화면 보시면 방금 느끼셨겠지만 화면에 다 필기가 이미 되어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방금 제가 30분 동안 녹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신나게 떠들었어요. 근데 오디오를 제가 꺼놔버린 거 있죠. 그래서 오디오가 하나도 녹음이 안 돼가지고요, 다시 찍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허탈하고 에너지가 많이 이렇게 깎인 상태예요. 어제랑 옷이 좀 다른 거는 제 두 번째 날 촬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지금 갑자기 바뀌었을 거예요. 아무튼 굉장히 지금 빡친 상황입니다만 다시 차근차근 해보도록 할게요. 대신에 필기 그냥 안 하고 서서 그냥 써놓은 거 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화가 나네요. 자, 형성평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첫 번째 등장하는 얘는 뮤온이라고 하는 친구예요. 얘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제가 별표를 100 곱하기 100을 쳐놨습니다. 자, 뮤온, 얘가 뮤온이에요. 여기 동그라미 쳐놓은 거. 이거는 요렇게 요 비슷한 이름의 포켓몬스터가 있죠. 몰라, 너무 옛날이라서 모르겠다. 아무튼 헛소리, 봐봐, 이게 다시 녹음을 하니까 아까 하던 대로 안 하고 헛소리를 자꾸 하게 되네요. 자, 뮤온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얘는 여기 보시면 우주선이라고 하는 우주에서 오는 방사선이에요. 우주선, 둥둥 떠다니는 우주선이 아니고요. 이 우주선이, 우주에서 온 방사선이 공기 분자와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때 튀어나오는 어떤 입자예요. 아주 작은 입자들, 눈에 보이는 건 아니고요. 이런 입자들이 튀어나와요. 근데 이때 튀어나오는 뮤온의 속력은 광속에, 이게 C가 광속입니다. 광속의 0.99배입니다. 얘네가 만들어지는 위치는 이제 보통 한 10km 높이 정도에서 만들어져요. 자, 근데 중요한 건요, 뮤온의 수명이에요. 뮤온의 수명은 100만 분의 2초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주 잠깐 만들어졌다가 없어지는 친구들입니다. 자,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보자고요. 뮤온의 속력을 가지고, 뮤온의 속력은 광속 3 곱하기 10의 8cm/s에다가 0.99배를 하면 이게 뮤온의 속력이고요. 속력 곱하기 수명 100만 분의 2초, 이걸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594m가 나와요. 대충 뮤온은 한 대략 600m 정도를 진행하고 나서 없어져 버립니다. 자, 근데 보세요. 뮤온이 만들어진 높이가 10km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진 뮤온이 지표면까지 도착할 수 없죠.
얘는 600m밖에 못 가. 600m 가면 없어져 버려요. 다. 그런데 지표면에서 이 뮤온이 관찰이 됩니다. 관찰이 됩니다.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관찰자의 입장이에요. 자, 이거는요, 우리 다음 주에 제가 영상을 다음 주가 아니구나. 주말 사이에 제가 영상 하나 보라고 구글 클래스룸에다가 올려놓을 거예요. 그 영상이 제가 지금 이번 주에 원격으로 했던 내용들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간단한 수행평가를 진행을 좀 하고요. 거기에서 이 스토리가 다시 한번 등장을 하니까 이거 꼭 영상을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한테 설명 듣고 그 영상 또 보는 걸로 할게요. 자, 뮤온이 바닥에 지표면에 도착할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지표면에 있는 관찰자 입장에서 뮤온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아까 100만 분의 2초라고 하는 거는 뮤온의 고유 시간 있죠. 뮤온 스스로가 느끼는 나의 수명입니다. 근데 이거를 관찰자가 보면 빠르게 움직이는 뮤온의 시간은 느리게 가기 때문에 실제 고유 시간보다 100만 분의 2초보다 훨씬 더 길게 측정이 돼요. 지표면에 있는 관찰자가 뮤온을 봤을 때 뮤온의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는 거예요. 100만 분의 2초, 뮤온 입장에서는 100만 분의 2초가 흘러가는 거지만 이거를 지표면에 있는 시계로 측정을 하면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측정이 돼요. 뭐가 일어났어요? 시간 지연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10km 상공에서 만들어진 뮤온이 지표면까지 도착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시간이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 뮤온은 광속에 가깝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 뮤온 입장에서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뮤온 입장에서는 본인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표면이 본인을 향해서 지표면이 뮤온을 향해서 0.99c의 속력으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뮤온이 바라봤을 때는 이 공간이 길이 수축이 일어납니다. 10km가 한 600m 정도로, 600m 말고 한 550m 정도로 줄어들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뮤온 입장에서는 100만 분의 2초를 살았지만 충분히 10km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길이가 줄어들었으니까. 이 이야기가 우리 영상에서 다시 한번 나올 거고요. 이거 매우 중요하니까 꼭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 잠깐 화면 나올 테니까 지금 이 화면 캡처해 두시기 바랍니다. 캡처할 수 있는 시간 드릴게요. 캡처를 하든 필기를 하든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5, 4, 3, 2, 1 됐어요. 자, 다음 거 형성평가 2번 특수상대성 이론의 가설을 쓰시오. 가설 2개 앞에 거 보고 그냥 쓰면 돼요. 첫 번째 상대성 원리, 두 번째 광속 불변의 원리. 얘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앞에 내용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외워줘야 되겠죠. 자, 형성평가 3번. 이거는 뭐 안 적어도 돼요. 0.6c의 속력으로 움직이는 우주선과 0.8c의 속력으로 움직이는 우주선이 있습니다. 여기서 측정했을 때 둘 중에 시간이 느리게 가는 건 어떤 걸까요? 당연히 0.8c로 움직이는 우주선이 시간이 느리게 갑니다.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시간이 느리게 가요. 광속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시간이 느리게 간다,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넘어갈게요. 빨리빨리 넘어갈 거예요. 자, 기출문제는 일단 오늘은 설명 안 하고 다음 주에 수행평가 끝나고 최종적으로 설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자, 질량과 에너지. 자, 고전역학에서의 운동량 X, 특수상대성 이론에서의 운동량 X 설명 안 하고 넘어갈 겁니다. 지금 녹화를 다시 하고 있어가지고 이걸 다시 설명할 힘이 없어요. 이건 빼겠습니다. 빼긴 빼는데 보면 P는 MV 이거 많이 본 거잖아요. 이게 고전역학에서의 운동량이잖아요. 근데 이거랑 동일한 형태로 쓰여진다, 그냥 이런 뜻이에요. 쓰여지는데 결론만 얘기할게요. 결론만. 자,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는 운동량의 표현식이 이렇게 바뀌어요. 이거는 감마예요. 감마는
얘입니다. 우리 그 앞전 수업 시간에 다뤘던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가지고 막 그 기차에 거울 반사되고 하는 거 해봤잖아요. 그 과정에서 등장하는 식인데 감마는 루트 1 마이너스 c제곱분의 v제곱분의 1. 네. 요게 감마거든요. 이게 곱해진 형태로 표현이 돼요. 네. 근데 재밌는 게 얘를 잘 보면 물체의 속력이 빛의 속력보다 아주 작을 때, 그러니까는 일상 생활에서의 정도, 생활에서의 속력 정도라면 3 곱하기 10의 8승보다 매우 작다는 얘기는 그냥 두 자릿수, 한 자릿수, 두 자릿수 이런 걸 말해요. 그렇게 되면 얘가 1이 돼요. 1에 거의 가까운 숫자가 돼요. 1.1.000001 이 정도가 된다고. 그냥 그건 1이지. 그래서 뭐랑 똑같아지냐면 고전역학에서의 운동량 P는 MV랑 똑같은 결론이 나와요. 여기 이 정의는 물체 속도의 관계에서 성립하며 속력이 작을 때 고전역학의 운동량과 동일하다.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만 해석합시다. 자, 아래쪽에 참고는 X. 이거는 안 할게요. 이거는 지워버리시고요. 뭐 지운다기보다는 그냥 안 보셔도 되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특수상대성 이론에서의 질량이라고 나왔는데 아까 운동량 표현식이거든요. 아까 운동량 표현식에서 여기 감마와 m 질량을 괄호로 묶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를 그냥 상대론적 질량이라고 부르자라고 잡아놓은 겁니다. 네, 이거를 물리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결론이 나와요. 되게 이상한 결론이 나오는데 질량은 속력에 따라 변한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물체의 질량이 속력이 커지면 무거워지는 겁니다. 네, 웃긴 거는 물체의 속력이 빛의 속력 C에 가까워질수록 물체의 질량은 무한대로 커져요. 무한대로 증가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물체가 가질 수 있는 속력이라고 하는 거는 그 한계가 정해졌다는 얘기예요. 그 한계는 얼마다?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의 아주 가까운 값. 얘는 안 돼. 얘랑 가까운 값. 2.999999999999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 뭐 이런 식으로 한없이 가까운 값만 가질 수 있어요. 얘보다 더 높은 숫자. 그러니까 수학과 물리랑은 다르게 수학에서는 더 큰 숫자를 뭐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지만 물리에서는 물체의 빠르기를 이야기할 때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보다 더 큰 숫자는 물리적으로 의미가 없어요. 됐죠? 됐습니다. 또는 이제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로 물체를 가속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결론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고요. 상대성 이론에서의 에너지, 얘는 조금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는 에너지의 형태가 조금 다르게 쓰여집니다. 제가 이미 써놨습니다. 에너지는 감마 m0c 제곱이라고 써놨습니다. 여기서 m0는요, 물체가 정지에 있을 때의 질량을 m0c 제곱이라고 불러요. 자, 이쪽에 보면 고전역학에서의 에너지가 나왔는데 우리 지표면에서 질량 m인 물체를 오른쪽으로 V로 움직인다라고 합시다. 이 지표면에서 포텐셜 에너지는 0이에요. 포텐셜 에너지가 0인데요. 이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으로 쓰여지겠죠. 만약에 물체가 정지했다라고 할게요. 물체가 정지하면 V는 0, 에너지는 0. 그러니까 이 물체는 에너지가 0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는 물체의 속력이 0이 되더라도 에너지가 0이 되지 않습니다. 왜? 아래식 감마를 풀어서 써보면 루트 1-c제곱분의 v제곱이 있고 분의 m0c제곱이에요. v가 0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결론이 m0c제곱이라고 하는 어떤 값이 나와요. 여기 정지에너지라고 하는 값이 등장하게 됩니다. m0c제곱이라고 하는 이 값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고전역학에서는 정지한 물체의 에너지는 0이죠. 이건 뭐 아까 방금 얘기했던 거지만 특수상대성에서는 정지해 있는 물체도 에너지를 갖습니다. 정지한 물체, 움직이지 않는 물체도 에너지를 갖는다는 얘기는 질량과 에너지가 동등한 관계다는 뜻이에요. 질량을 가진 물체는 곧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움직이든 안 움직이든.
질량이 곧 에너지다라는 식이고요. 그게 이 식이에요. 질량은 곧 에너지다. 네, 질량과 에너지는 같다. 우리말로 질량, 에너지, 동등성이라고 부르고요. 이걸 활용해서 등장한 게 바로 두 가지 핵 반응, 핵 분열과 핵 융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물론 얘네를 이용해서 뭔가 다른 걸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핵 분열과 핵 융합, 특히 핵 분열 같은 경우는 지금 원자력 발전소에서 충분히 쓰고 있는데요. 즉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기 위한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인슈타인이라는 거죠. 아인슈타인이 아니었으면 우리 원자력 발전소 못 만들었을 거야. 자, 그림 다음 페이지 그림 봅시다. 원자의 구성 뜬금없이 화학 시간에 배우는 게 왜 나왔냐? 필요하니까 잠깐 나왔어요.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제가 딱 가리고 있는 부분은 필요 없습니다. 여기는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갈게요. 원자 안에는 원자핵과 전자가 있습니다.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을 거예요. 자, 우리 그 중에서 원자핵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원자핵에 관심을 가져볼게요. 원자핵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양성자와 중성자. 양성자는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어요. 양성자는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고 중성자는 전기를 띠고 있지 않습니다. 됐나요? 보통 그래서 양성자는 포지티브라고 해서 P로 표현하고요. 중성자는 뉴트론 뭔가 아무튼 N으로 알파벳 소문자 N으로 표현을 해요. 이건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이 원자핵이 반응을 일으키는 거를 이제 핵반응이라고 부르는데 얘를 정확하게 쓰기 위해서는 이 원자핵을 표현하는 방식을 알아야 돼요. 네. 요걸 이용해서 표현합니다. 여기 대문자 X는 원소 기호예요. 원소 기호고요. 왼쪽 아래에 있는 원자 번호를 적습니다. 왼쪽 아래에는 이 원자 번호는 양성자의 숫자예요. 양성자의 숫자. 위에 질량수가 있어요. 왼쪽 위에는 질량수를 적는데요. 이 질량수는 여기 나왔듯이 양성자의 숫자와 중성자의 숫자를 더하면 됩니다. 아래쪽에 예를 들어봤어요. 여기 헬륨 수소부터 볼게요. 자, 수소는요 원자핵 중에 가장 가벼운 겁니다. 가장 가볍고요. 구조가 단순한데요. 수소 원자핵은 원자 번호가 1번. 이 원자 번호는 우리 주기율표 다 외웠으니까 원자 번호 1번이에요. 양성자가 한 개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중성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질량수가 얼마가 돼요? 1이 되는 거죠. 이건 실제 질량이 아니에요. 실제 질량을 뜻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개수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옆에 헬륨 있네요. 헬륨 원자번호 2번. 아, 양성자 2개. 중성자 몇 개? 아, 중성자도 2개. 그래서 질량수는 4.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외워야 돼요. 이런 것들은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그려놓고 써놓고요. 얘네들이 융합하거나 분열하거나 하는 이런 핵 반응이 일어나는데 핵 반응은 반응 전과 후에 전하량과 질량수가 보존되어야 돼요. 이걸 우리말로 바꾸면 전하량이 보존된다는 얘기는 양성자의 숫자를 따져보면 될 것 같고요. 양성자가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으니까요. 양성자의 개수가 딱 맞아떨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질량수가 보존된다는 거는 양성자의 숫자와 중성자의 숫자가 맞아야 돼요. 뒤에 보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 별표 쳐놨죠? 이게 정말 중요한데 핵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저는 여기서 잠깐 나갈게요. 핵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핵 반응이 이제 분열하거나 융합하는 과정에서 밑줄 쳐놓은 거 잘 보세요. 반응 전의 질량의 총합보다 반응 후의 질량의 총합이 작다. 반응 전보다 반응 후의 질량이 작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핵 반응 후에 질량이 줄어드는데 이 줄어든 질량을 질량 결손이라고 부르고요. 이 질량 결손된 양만큼 줄어든 질량만큼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예를 들어서 1g만큼의 에너지가 1g만큼의 질량이 줄어들었다라고 할 때 1g이 줄어들었을 때 이때 이 질량이 얼마만큼의 에너지로 바뀌냐? 이거는 이 m0c제곱이라고 하는 아인슈타인의 공식을 이용하면 돼요. 1g은 0.001kg이죠. 0.001kg 곱하기 c제곱 하면 에너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계산한 다음에 뒤에 줄을 붙여주면 되죠. 자, 아래 요거는 이제 핵 반응식의 예시인데요. 이걸 보는 것보다는 뒤에
핵분열과 핵융합을 보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핵분열입니다. 핵분열은 그 고1 때 배웠어요, 저한테. 저 말고도 되게 많이 배웠을 거예요. 지구과학에서도 배웠을 수도 있고요. 자, 핵분열. 한 개가 두 개로 쪼개지는 걸 말합니다. 무거운 원자 핵인 우라늄, 원자 번호가 92번, 질량수가 235. 이런 걸 보고 이제 우라늄 235라고 부릅니다. 얘가 중성자가 와가지고 얘를 땅 때려요. 그럼 얘가 굉장히 불안정해지면서 두 개로 쪼개지게 됩니다. 크립톤과 바륨으로 쪼개지게 돼요. 이게 핵 분열인데요. 이게 이제 여기 왼쪽이 반응 전, 핵 반응이 일어나기 전이고 이쪽이 반응 후가 되죠. 근데 반응 후에 질량이 더 줄어들게 돼요. 줄어든 질량만큼 에너지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핵 분열의 반응식을 보면, 저 너무 복잡하게 숫자가 지금 많이 쓰여져 있는데, 차근차근 볼게요. 자, 우라늄 235예요. 원자 번호 92번, 양성자 92개란 얘기죠. 그럼 중성자가 몇 개란 얘기일까요? 중성자는 235에서 92를 뺐으니까 147개가 나오겠죠. 자, 됐죠. 여기 양성자 92개, 중성자 147개. 여기다가 중성자를 한 개 더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반응 전에는 양성자의 개수 92개, 중성자의 개수 148개가 됐습니다. 됐죠? 얘가 핵반응을 하게 되면 바륨과 크립톤 그리고 3개의 중성자로 쪼개지는데, 바륨 원자 번호 56번, 양성자 56개, 중성자는 141 빼기 56 하면 얼마입니까? 85개 이렇게 되겠죠. 크립톤 원자 번호 36번, 중성자의 개수 92 빼기 질량수 92 빼기 36 하면 56개. 그러면 85 더하기 56 하면 중성자의 개수가 141개밖에 없죠. 아닌가? 계산 잘못했나? 네, 잠시만요. 계산을 잘못한 것 같아요. 147개가 아니고 멍청이 지우고요. 143인가요? 그렇죠, 143이죠. 미쳤나봐요. 그러면 여기가 144. 그러네. 계산 잘못했어요. 235 빼기 92가 143이네요. 예, 147은 왜 나온 거죠? 143이고 중성자에 더해서 144. 여기 그러면 85와 56 더하면 141. 3개가 부족하네? 그 3개가 여기 있는 거죠. 양성자는 맞아요. 56에다 36 하면 92. 92는 딱 맞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죠. 이쪽이 반응 전, 이쪽이 반응 후, 반응 후의 질량 다 합한 거는 반응 전보다 더 작아진다. 작아진 질량만큼 에너지로 나온다. 뭐 이렇게만 해석합시다. 작년에 다 배웠던 거니까 빠르게 하고 넘어갈게요. 핵융합입니다. 핵융합은 두 개의 가벼운 원자 핵이 하나로 합체하는 것을 핵융합이라고 합니다. 퓨전이라고 부르겠죠. 누클리어 퓨전인가요? 자, 요 그림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작년에 제가 1학년 때도 이 그림 가지고 설명을 했었는데요. 중수소와 삼중수소의 결합. 중수소는 수소긴 수소인데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 해가지고 원자 번호 1번, 질량수는 1 더하기 1이니까 2가 된 거고요. 삼중수소는 양성자 하나, 중성자 2개. 수소 원자 번호 1번, 질량수는 1 더하기 2, 3. 이렇게 표현되고요. 얘네가 합쳐지면 헬륨이 튀어나오고요. 헬륨은 원자 번호 2번, 질량수 4.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죠. 근데 중성자가 한 개 부족하네요. 그 중성자는 하나가 밖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질량이 서로 차이가 난다. 반응 전의 질량이 더 크다. 반응 전의 질량이 반응 후의 질량보다 더 크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럼 질량 결손이 일어났네요. 질량 결손이 일어난 만큼 에너지가 발생한다. 됐죠? 이것도 그냥 이제는 이걸 보고 숫자를 맞춰보면 알겠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까 핵 분열 반응식하고 핵 융합 반응식은 외울 필요는 전혀 없어요. 외울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그냥 숫자 맞추기만 할 수 있으면 되고요. 뭐 외우면 네, 외우면 편하죠. 외우면 편합니다. 네, 됐어요. 일단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제가 주말 사이에 영상 하나 올린다라고 했던 거 꼭 올릴게요. 그래서 그거 꼭 미리 보고 오셔야 되고요. 미리 보고 오셔야 되고 그래야 수행평가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실 수가 있고 다음 주에 이제 하루는 수행평가 하고요. 하루는 이제 아까 기출문제 못 풀었던 것도 있고 뭐랄까 좀 복습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까지 해서 진도를 다 마무리하고 시험 볼 수 있게 할 거고요. 이번에 시험 문제는 총 20문제 제출했어요. 객관식 16문제, 주관식 4문제. 네, 도저히 힘이 없어가지고 분량수를 늘릴 수가 없었습니다. 네, 화이팅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질문을 저한테 계속 이제 메일을 보내셔서 질문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아주 잘하고 계신 거고요. 제가 최대한 빨리빨리 대답을 하도록 할게요. 근데 얼토당토 없는 질문들은 시험에 관련 없는 질문들은 그냥 제가 답장하지 않고 알아서 씹을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공부하고 있는 시험 범위에 관련된 내용을 질문을 해주시면 적극적으로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가 이렇게 계속 오니? 네, 특수상대성 이론 2차 시 수업 여기서 일단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